그 다음에 이제 되게 배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앞마당은 깨끗하게 이렇게 비워두고 후원을 가꾼다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자연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후원을 꾸미는 것은 그 환경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환경계획 측면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작업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마당을 비워놓을 때도 거기다가는 하얗게 백토를 깔아서 빛이 잘 반사되도록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것을 보면 그 마당에 떨어진 간접광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간접 조명 방식을 조명이라고 하시고 간접 채광이겠죠. 이렇게 간접 채광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한국의 건축이다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주택뿐만이 아니라 석굴암도 보면은 기록에서도 나오지만 그 간접광을 통해서 역광으로 빛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석굴암은 전혀 다르죠. 채광창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당에 떨어진 빛을 위로 치켜 올라가는 빛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옥이 같은 동양 삼국이라 할지라도 한옥이 제일 밝습니다. 실내가 가장 명랑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궁궐이라서 굉장히 화려하게 화기로 꾸몄습니다만 일반 민가에서도 이렇게 구름을 둬서 거기에 화초나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꾸미죠, 후원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착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앞마당은 이제 마사토 깔고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담장 밖의 경치를 이렇게 집 안으로 끌어오는 곳을 적용해서 이제 착용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90%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의경이라는 비법을 씁니다. 의경이라는 것은 뜨르자의 경치경자인데 마음속으로 경치를 그리는 조경 기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밑에 있는 사진, 일본의 그 의경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왕모래를 마당에 깔고 거기 바위도 있고 화초도 있고 그런데 보면 이렇게 갈피로 긁어가지고 자국이 나 있죠. 저게 이제 파도입니다. 대양의 그 파도가 막 일렁이는 모습. 그걸 연상하면서 그 파도 일렁이는 한중간에 섬이 떠 있고 대륙이 떠 있는 걸 연상하셔야 됩니다. 연상됩니까? 연상되시면 의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역시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의견은 사용하지 않고 이 정도 안경스럽게 귀여울 정도의 의견을 씁니다. 이것이 그 참덕봉 제일 안쪽에 있는 그 옥류천인데요. 청의정 앞에 있는 여기 보니까 폭포가 있어요. 불과 높이가 뭐 2m도 안 되죠. 그런데 요 위에 보면 글씨가 써 있는데 비료 300척이라고 써 있습니다. 비료 300척이라는 뜻은 한 90m 정도 돼요.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높이가 90m라는 뜻이에요. 요걸 놓고 그럼 어때요? 요 폭포를 보면서 90m에서 떨어지는 그 우람한 소리와 그 폭풍의 모습을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경이에요. 그죠? 그러나 굉장히 귀엽죠. 이 정도 사용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인데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디테일하게 다룰 수가 없어서 맛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평면에서 가장 우리 한옥의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마루와 구들이 서로 병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 남방지방의 마루 중심이고 북쪽은 이제 온돌 중심의 주택이라면 그 이질적인 요소가 만나서 하나의 평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한옥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조선 후기 때의 겁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것은. 또 병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대청마루가 있고 방안이 있고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다르죠. 요거는 이제 그 통로 공간이면서 공적인 공간이고 뭐 그런 일식 공간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침실이면서 사적인 공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이렇게 달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 한옥을 새로 신한옥을 짓는다 하면은 방 안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거 한국적인 거 아닙니다. 그건 일본적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나무를 실내에서도 노출시키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한지로 싸발랐습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참납니다. 방 안에 앉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달리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평면 요소 중에 또 하나, 우리는 안채와 사랑채가 이렇게
붙어서 채를 구성한다고 보실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주전이 되는데 안채와 사랑채. 이것이 이제 그 만해고택의 안채고 여기 사랑채입니다. 사랑채는 주로 남성들이 기거한다고 되어 있고 안채는 여성들이 기거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때 특징으로 정기 때는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의 발생이 역시 조선 후기 때에 나타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사랑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선 전기만 해도 사랑채라는 개념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정침 주변에 북수간, 횡단간에서 쭉 부속 건물들이 누각 건물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었죠. 되게 조선 전기 때는 적객 중심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정침 주변에 적객을 위한 루마루를 포함해서 루마루가 아니라 누각이죠. 그때는 누각을 포함해서 많은 건물들이 있었죠.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런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 제사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 적객에 사용됐던 많은 공간들이 사랑채 그냥 싹 다 녹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누각으로 별도로 있었던 것이 사랑채 루마루로 이렇게 붙게 된 겁니다. 한 칸짜리로. 그래서 이게 많은 건물, 다양한 농도가 사랑채에 녹아서 들어왔다 하는 것이 조선 후기죠. 그러나 아무튼 조선 후기 때 이 한옥의 특징은 안채와 사랑채가 이렇게 병존하면서 공간들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을 보면 이렇게 안채와 사랑채 외에도 행랑채, 문간채 사당해가지고 채를 막 분리하죠. 기능이 다르면.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이고 중국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채를 막 분리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었으면 채가 분리되지 않아요. 건물 하나에 사당, 안방, 사당방이 다 들어가죠. 많이 다르죠?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같습니다만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대치가 달라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는 비대칭으로 갔는데 걔네는 대칭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면의 유형을 보면은 살림집의 경우는 대략 요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개는 안채 정도가 이렇게 전태집 정도가 가장 흔한 평면 유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서민들이나 아니면 저 북쪽 평안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일자형 헛집 정도가 있고요. 강원도 산간이나 추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겹집이나 상상겹집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아무튼 전태집 정도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다면 또 자연 조건이 허락한다면 환기나 통풍은 이거보다는 요 정도가 제일 좋죠. 햇빛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 택칸에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하고 온도나 일조 모든 것을 완충 역할하기 때문에 이 퇴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한국 건축에서 이 퇴라는 것이 버려진 구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면 구조에서 보면은 구조로 우리나라 건축을 본다면 되게 들보식 정도로 요약이 될 겁니다. 살림채나 사찰이나 같은 방식이라면은 기둥 세우고 대들보, 그 다음에 종보, 동자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 석가를 마지막으로 걷는 그것은 이제 들보식이라고 하죠. 이 들보식이 가구도 명료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 단단한 구조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들보식에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도리방향으로는 무한정 건물을 늘려갈 수가 있는데 고방향으로 면적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그걸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방향으로 건물이 커지다 보면 지붕이 엉망하게 커지게 되고 그죠? 쓸데없이 구조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돼서 비효율성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시대 때 삼국유사의 옥사주에도 나옵니다만은 고구려 요즘 최근에 발굴한 자료를 보더라도 고구려의 침전 공간은 이렇게 가구식 들보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벽돌조 내지는 흙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변이 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정방형이죠. 그래서 거기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방형 평면 한 변이 10m 되는 이 거대한 구조 30평이나 되잖아요. 건물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구를 하지 못하고 지붕 가구를 그것은 귀저비 천장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목조 귀저비 천장이 나중에 벽화에는
돌로 만드는 기저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 기저귀는 고구려만의 특징은 아니고 인도에 가셔도 기저귀 천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역시 평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저귀 방식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이런 가구식 방식에서는 역시 측면을 늘려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천두식이라는 가구 구조가 있어요. 이 천두식의 특징은 모든 도리를 기둥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이 도리까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그리고 이제 기둥이 촘촘하게 쓰는 단점이 있고 기둥을 이제 인방대로 쭉 끼기 때문에 그 시공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측면 가구를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도 썼던 비틀식이라고 하는 가구법이 있는데 비틀식 굉장히 작은 건물에만 쓰일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건물에도 가능합니다. 여기 이렇게 맞춤되는 부분만 연결되어 가면 측면이건 정면이건 간에 완전 넓혀갈 수 있는 게 비틀식이에요. 저것도 평면 구성이 아주 자유로운 구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구조별로 그런 장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죠. 그리고 단면상에서 봤을 때 우리 건축의 특징은 이 처마 내밀기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죠. 현대 건축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빠집니다. 이것은 아마 그 여름 중심의 주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름 중심의 주택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비바람이 뿌리치면 나무라든지 한지 같은 데 뿌리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처마를 많이 뺐죠. 그래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쭉 누적된 결과에 따른다면 이 처마의 빼기는 대개 기둥 밑층에서 이렇게 처마 끝까지 선을 그은다면 30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붕의 비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설계한 다음에 따져본다면 이렇게 그려서 30도 정도 빠져나오게 설계했다면 비례가 잘 맞는 건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것은 물론 33도도 있습니다만은 29도에서 33도 범위 내에 있어요. 30도 정도 뽑으면 타임지역은 가장 비례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처마 내밀기는 아마도 이런 태양의 고도와 입사각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개 하지대 처마 끝에 떨어진 빛은 기단 끝 정도에 이렇게 그늘이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 각도로 처마를 빼죠.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이제 30도 정도의 통계치가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면상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게 기둥의 간격과 높이, 지붕물매, 부재비례, 지붕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면 현대한으로 가도 한국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또 비례가 깨져버리면 어색한데 뭔가 이게 이런 느낌이 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건 살림집의 경우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둥 높이는 대개 한국 건축에서는 8자 내지 9자 정도, 그러니까 2.3m에서 2.7m 하고 마감을 뭐로 하냐에 따라서 사벽이나 회벽이나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회벽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사벽입니다. 사벽은 모래하고 황토하고 그 다음에 회 약간 섞고 그 다음에 섬유질을 위해서 한지를 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마지막에 바르는 것을 이제 사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벽도 이게 되게 처음 바르시는 분들은 욕심껏 바르어요. 그러니까 두껍게 한 번에 끝내려고 바르는데 반드시 발라줍니다. 그래서 벽은 여러 번 얇게 바르는 것이 튀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바탕은 물론 뼈대가 있으니까 좀 두툼하겠죠? 안에서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밖에 바르고. 초벌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염물 같은 걸 썰어 넣어서 최대한 갈라지지 않게 해주는데, 이 초벌은 진흙을 씁니다. 그건 갈라질 걸 예상한 겁니다. 그건 이제 진흙은 접착력이 좋죠. 대신에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벌할 때는 진흙을 쓰는데 염물을 써서 갈아놓고, 그걸 거칠게 마감한 다음에 재벌과 정벌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정벌이 마감이 되는데 회로 바르면 회벽이 되고 모래가 섞인 걸 바르면 사벽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